140억 원. 한 권의 책에 붙은 가격입니다. 2025년 가을 프랑스 파리의 한 비공개 경매장. 미국 스미소니언, 일본 국립도서관, 중동의 왕족 컬렉터. 세계 최고의 문화재 수집가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들이 사활을 건 건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추정되는 훈민정음 해례본. 만약 이 책이 진짜라면 세계에서 단 2권뿐인 원본 중 하나가 됩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쓴 서문이 담긴 한글 창제의 설계도.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한국은 이 경매에서 압도적인 약자였습니다. 예산도 외교력도 모든 면에서 밀렸습니다. 상식적으로 이길 수 없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해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요? 그리고 그 중심에는 한 통의 편지를 품에 안은 80대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세종대왕의 유산을 지켜낸 대한민국. 그 감동의 스토리를 감동 소식통에서만 들을 수 있는 이야기로 전해드립니다. 지금 시작합니다.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더 좋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피에르 르클레르라고 합니다. 파리 소르본 대학에서 동아시아 언어학을 연구하고 루브르 박물관의 아시아관 자문위원으로도 활동했습니다. 30년 넘게 한국의 문자, 한글을 연구해온 사람이죠. 서양 학자로서 동양의 글자를 파고든다는 게 처음엔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한글을 알면 알수록 저는 이 문자가 인류 역사상 가장 과학적인 창작물이라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런 제가 이 사건에 깊이 개입하게 된 건 어쩌면 운명이었는지도 모릅니다. 2025년 가을, 저는 파리의 한 골동품 감정 모임에서 이상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말의 지구의 오래된 고서점에서 정체 모를 동양 서적이 발견됐다는 얘기였죠.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유럽의 고서점에는 식민지 시대에 들어온 아시아 서적이 꽤 있거든요. 대부분은 가치 없는 복제본이나 후대의 모사본입니다. 그런데 그 책을 직접 본 동료가 제게 사진 한 장을 보여줬습니다. 첫 페이지에 적힌 문장. 나란 말씀이 균귀게 달아. 저는 그 순간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이건 훈민정음 해례본의 첫 문장이었습니다. 세종대왕이 직접 서문을 쓴 한글 창제의 원본 설명서. 현재 한국에 단 한 권만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진 국보 중의 국보. 그런데 그게 파리의 허름한 고서점에 있다고요? 저는 곧바로 한국의 지인에게 연락했습니다. 문화재청에서 퇴직한 최재성 박사. 그분은 저보다 훨씬 오래, 훨씬 깊이 훈민정음을 연구한 분이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한국학계에서 한글의 수호자로 불리는 분입니다. 젊은 시절부터 훈민정음 연구에 평생을 바쳤고 간송미술관에 소장된 해례본 진본을 수십 차례 직접 조사한 몇 안 되는 전문가 중 한 분이죠. 퇴직 후에도 조용히 연구를 이어가고 계셨는데 제 연락을 받고는 목소리가 확 달라지셨습니다. 피에르, 그게 정말이오? 사진을 당장 보내주시오. 저는 동료에게 받은 사진을 전송했습니다. 한참 후 최 박사님에게서 답이 왔습니다. 이건 가짜일 수도 있어. 하지만 만약 진짜라면 그분의 말은 거기서 끊겼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최 박사님도 저와 같은 생각을 하고 계시다는 걸. 만약 이 책이 진짜라면 이건 단순한 골동품 거래가 아닙니다. 한 나라의 혼이 걸린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날 이후 저와 최 박사님은 이 책의 진실을 파헤치기 위해 함께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당시 저는 몰랐습니다. 이 작은 시작이 전 세계를 뒤흔들 문화전쟁의 서막이 될 줄은. 최 박사님은 처음엔 확신에 차 있었습니다. 가짜일 거라고요? 한국에서 훈민정음 해례본 진본은 딱 한 권만 존재합니다. 1940년 간송 전영필 선생이 거금을 들여 수집한 이른바 간송본. 현재 국보 제70호로 지정되어 간송미술관에 보관 중이죠. 그 외에 진본이 있다는 기록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물론 조선시대의 훈민정음 해례본이 여러 권 인쇄되었을 가능성은 있습니다. 하지만 임진왜란, 병자호란, 일제강점기를 거치며 대부분 소실되었고 간송본만이
기적적으로 살아남은 것으로 학계는 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 박사님도 처음엔 냉정했습니다. 유럽에서 발견됐다고? 그건 틀림없이 후대의 복제본일 거요. 저도 그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사실 동양 고서를 가장한 위작은 유럽에서 꽤 흔합니다. 19세기와 20세기 초 동양에 대한 서양인들의 호기심을 이용해 수많은 가짜 유물이 만들어졌으니까요. 하지만 문제는 사진이었습니다. 저와 최 박사님은 고서점 측에서 흘러나온 몇 장의 사진을 면밀히 분석하기 시작했습니다. 먼저 종이의 질감. 사진으로도 느껴지는 누렇게 바랜 색감은 분명 수백 년 된 한지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조선시대 한지는 당나무 껍질로 만들어져 특유의 결이 있는데 사진 속 종이에는 그 결이 희미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글씨체. 해례본은 목판 인쇄본입니다. 글자 하나하나가 나무에 새겨져 찍힌 것이죠. 사진 속 글씨는 목판 인쇄 특유의 균일함과 동시에 먹물이 번진 미세한 흔적까지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이건 현대 기술로 복제하기 매우 어려운 부분입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첫 문장. 나란말씀이 균귀게 달아 문자와로 서로 사맞디 아니할세. 이 문장은 세종대왕이 직접 쓴 훈민정음 서문의 첫 구절입니다. 우리나라 말이 중국과 달라 문자로 서로 통하지 아니하니라는 뜻이죠. 사진 속 글자 배열 행간, 글자 크기가 간송본과 거의 일치했습니다. 최 박사님은 밤새 사진을 들여다보셨습니다. 확대하고 간송본 이미지와 대조하고 다시 확대하고 새벽녘에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피에르, 이상하오. 무엇이 이상하냐고 여쭙습니다. 박사님은 천천히 말씀하셨습니다. 간송본에는 세월의 흔적으로 몇 글자가 희미해진 부분이 있는데 파리에서 발견된 책에는 그 글자들이 선명하게 남아있다고요. 만약 이 책이 간송본을 복제한 위작이라면 희미해진 부분까지 똑같이 재현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더 선명하다? 이건 두 가지 가능성을 의미했습니다. 하나는 정교하게 계산된 위작. 다른 하나는 간송본보다 보존 상태가 좋은 또 다른 진본. 최 박사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평생을 한글 연구에 바친 분이 이렇게 동요하는 건 처음 봤습니다. 저 역시 가슴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이게 진짜라면 이건 21세기 최대의 문화재 발견이 될 수 있었습니다. 진위를 확인하려면 이 책이 어떻게 파리까지 오게 됐는지 경로를 추적해야 했습니다. 저는 파리 학계의 인맥을 총동원했습니다. 마침내 그 고서점 주인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장 마르탱이라는 70대 노인이었죠. 그의 가문은 세대째 고서점을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마르탱 씨는 그 책이 자신의 할아버지 때부터 창고 깊숙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했습니다. 할아버지는 1920년대 한 프랑스 선교사의 유품을 인수한 적이 있는데 그 중에 동양 서점 몇 권이 포함되어 있었다고요. 당시엔 가치를 알 수 없어 그냥 창고에 넣어뒀고 이후 100년간 아무도 들여다보지 않았답니다. 올해 초 마르탱 씨가 건물 리모델링을 위해 창고를 정리하다가 이 책을 발견한 겁니다. 그는 표지의 독특한 문자를 보고 호기심이 생겼고 아시아 전문 감정사에게 의뢰했습니다. 그리고 그 감정사가 바로 제 동료였던 거죠. 저는 그 선교사에 대해 더 조사했습니다. 기록을 뒤져보니 1900년대 초 조선에서 활동한 프랑스 파리 외방 전교회 선교사 중 앙리 뒤봉이라는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는 조선의 문화와 언어에 깊은 관심을 가졌고 한글을 독학으로 익혀 성경을 한글로 번역하는 작업에 참여하기도 했습니다. 1910년 조선이 일본에 병합되자 뒤봉 신부는 프랑스로 돌아왔습니다. 그때 조선에서 수집한 서적과 유물들을 함께 가져온 것으로 보입니다. 물론 이 책이 그 유물 중 하나라는 직접적인 증거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정황은 맞아떨어졌습니다. 시기도 그렇고 경로도 그렇고 저는 이 정보를 최 박사님께 전달했습니다. 박사님은 깊은 한숨을 쉬셨습니다. 구한말 조선이 혼란에 빠졌을 때 수많은 문화재가 해외로 유출된 건 알려진 사실입니다. 외교장각 의궤가 프랑스로 갔고 수많은 도자기와 서화가 일본으로 넘어갔죠. 그 와중에
훈민정음 해례본 한 권이 선교사의 손에 들어갔을 가능성 충분히 있는 일이었습니다. 한편 이 소식은 파리 문화계에 빠르게 퍼져나갔습니다. 루브르 박물관의 아시아 담당 큐레이터가 직접 그 책을 확인했고 기자들에게 조심스럽게 의견을 밝혔습니다. 그 말이 언론에 퍼지면서 프랑스 주요 신문들이 앞다퉈 기사를 내기 시작했습니다. 르몽드는 이 책을 동양의 로제타 스톤이라 불렀습니다. 로제타 스톤이 이집트 상형 문자를 해독하는 열쇠였다면 이 책은 인류가 문자를 어떻게 설계할 수 있는지 보여주는 설계도라는 의미였죠. 피가로는 한 발 더 나아갔습니다. 인류 언어학의 마지막 퍼즐이 파리에서 발견되었다. 이 표현은 곧 전 세계로 퍼져나갔습니다. 유럽, 미국, 일본, 중국의 언론들이 이 소식을 보도했습니다. 조용히 묻혀있던 한 권의 책이 갑자기 세계의 주목을 받게 된 겁니다. 하지만 정작 한국의 반응은 늦었습니다. 저는 의아했습니다. 이건 한국의 국보급 유물일 수 있는데 왜 한국 언론은 조용한 걸까요? 최 박사님이 쓴웃음을 지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믿지 않는 거요. 가짜라고 생각하는 게 편하니까. 그 말에 저는 씁쓸함을 느꼈습니다. 역사적 발견 앞에서 조심스러운 건 학자의 미덕입니다. 하지만 무관심과 조심성은 다른 것이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습니다. 해외 언론은 연일 이 책을 보도하는데 정작 한국은 침묵하고 있었으니까요. 박사님은 직접 움직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먼저 한국의 주요 언론사에 제보 메일을 보냈습니다. 파리에서 훈민정음 해례본으로 추정되는 책이 발견됐다는 내용과 함께 제가 보내드린 사진 자료를 첨부했습니다. 동시에 문화재청과 외교부에 공식 문서를 발송했습니다. 정부 차원의 조사와 대응이 필요하다는 요청이었죠. 저도 파리에서 박사님을 도왔습니다. 프랑스 문화부 관계자들에게 한국 정부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신호를 보내야 했으니까요. 하지만 돌아온 반응은 실망스러웠습니다. 한국 언론 몇 곳에서 작은 기사를 냈지만 대부분 가짜일 가능성 높다는 전문가 의견을 인용하며 신중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정부의 답변이 문제였습니다. 문화재청은 이렇게 회신했습니다. 해당 서적은 현재 프랑스 내 개인 소장품으로 대한민국 정부가 직접 개입할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외교부는 더 냉담했습니다. 유네스코 협약상 정당한 경로로 취득된 문화재의 강제 반환은 어렵습니다. 상황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상황을 주시한다. 그 말은 사실상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최 박사님은 분노하셨습니다. 전화 너머로도 그분의 떨리는 목소리가 느껴졌습니다. 피에르, 내가 평생 이 나라 문화재를 지키려고 일했어. 그런데 정부가 이래요. 저는 뭐라고 위로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프랑스 정부라고 다르지 않았습니다. 문화재 문제는 항상 외교적으로 민감하고 정부는 움직이기를 꺼립니다. 하지만 최 박사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한국의 한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터뷰 요청이 왔을 때 박사님은 흔쾌히 응하셨습니다. 방송에서 박사님은 담담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훈민정음이 어떤 책인지, 왜 중요한지, 그리고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마지막에 박사님은 목소리를 높이셨습니다. 훈민정음은 조선의 국왕이 백성을 위해 만든 설계도입니다. 왕이 신하도 아니고 학자도 아니고 직접 백성을 위해 글자를 만들었어요. 세계 역사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 책이 외국 박물관 유리 진열장 안에 갇혀서는 안 됩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방송 클립이 인터넷에 퍼지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모이기 시작한 겁니다. 댓글창에는 다양한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진짜인지 아닌지도 모르면서 호들갑이다라는 냉소도 있었지만 정부가 왜 가만히 있냐는 비판도 많았습니다. 무엇보다 시니어 세대의 반응이 뜨거웠습니다. 한글이 없었으면 우리가 편지를 어떻게 썼겠나? 손주한테 문자 보낼 수 있는 것도 세종대왕 덕분인데. 이런 댓글들이 공감을 얻으며 퍼져나갔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이 반응들을 지켜보며 생각했습니다. 한 사람의 외침이 이렇게 많은 마음을 움직일 수 있구나. 그리고 동시에 걱정도 됐습니다. 관심이 모이는 건 좋지만
경매는 이미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없었습니다. 최 박사님의 라디오 인터뷰가 방송된 지 이틀 만에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인터넷 커뮤니티와 SNS에서 해례본 환수가 화제로 떠오른 겁니다. 처음엔 작은 불씨였습니다. 몇몇 누리꾼이 우리 문화재를 왜 프랑스에서 경매하냐며 분통을 터뜨렸고 그 글이 공유되기 시작했습니다. 젊은 세대는 솔직히 관심이 적었습니다. 하지만 50대, 60대, 70대 어르신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한 온라인 카페에서 시작된 글이 있었습니다. 나는 국민학교 때 처음 한글을 배웠다. 그때 선생님이 세종대왕 이야기를 해주셨다. 백성을 불쌍히 여겨 글자를 만들었다고. 그 책이 진짜라면 우리가 찾아와야 하는 거 아닌가. 이 글에 수천 개의 공감이 달렸습니다. 비슷한 사연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어떤 분은 어린 시절 한글을 몰라 고생하던 할머니가 늦깎이로 한글을 배우고 처음 편지를 쓰던 날을 회상했습니다. 또 어떤 분은 6.25 전쟁 때 피난 가면서도 국어 교과서만은 꼭 챙겼다는 아버지 이야기를 들려주었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이 반응들을 번역해 읽으며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에게 한글은 삶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순간이 찾아왔습니다. 한국의 원로 국어학자 김정기 교수가 라디오에 출연한 겁니다. 김 교수는 90세가 넘은 고령이셨습니다. 평생을 국어 연구에 바치신 분으로 한국에서 가장 존경받는 학자 중 한 분이셨죠. 그분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세종대왕은 우리에게 글자를 준 게 아닙니다. 우리를 사람답게 만들어준 겁니다. 짧은 한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무게는 어떤 긴 연설보다 무거웠습니다. 김 교수는 이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 책이 진짜든 가짜든 우리가 먼저 손 내밀어야 합니다. 값이 문제가 아니에요. 세종대왕께 드리는 예의입니다. 그 방송이 나간 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글이 올라왔습니다. 훈민정음 해례본 환수를 위한 정부 차원의 대응을 촉구합니다. 청원은 하루 만에 10만 명을 넘겼습니다. 사흘 만에 5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언론도 더 이상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주요 방송사들이 앞다퉈 특집 프로그램을 편성했고 신문 일면에 해례본 관련 기사가 실렸습니다. 잠자던 국민 자존심, 해례본으로 깨어나다. 이런 제목이 붙었습니다. 정부도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문화재청장이 직접 기자회견을 열어 해례본 진위 조사를 위한 전문가단을 파리에 파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외교부도 프랑스 측과 접촉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최 박사님께 전화를 드렸습니다. 박사님, 드디어 정부가 움직입니다. 박사님은 잠시 침묵하시다가 낮은 목소리로 답하셨습니다. 늦었지만 다행이요. 이제 시작이요. 그랬습니다. 이제 겨우 시작이었습니다. 경매일까지 남은 시간은 한 달도 채 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곧 알게 됩니다. 한국만 이 책을 원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국민청원이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가운데 예상치 못한 움직임이 시작됐습니다. 자발적인 성금 운동이었습니다. 처음 시작은 한 지역 노인복지관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안동의 한 복지관에서 어르신들이 십시일반 돈을 모았다는 소식이 전해진 겁니다. 금액은 크지 않았습니다. 370만 원. 하지만 그 의미는 달랐습니다. 복지관 관계자의 인터뷰가 뉴스에 나왔습니다. 어르신들이 대부분 기초연금으로 생활하시는 분들인데 용돈을 아껴 모으셨다고요. 한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셨답니다. 세종대왕이 아니었으면 나는 평생 까막눈으로 살았을 거야. 이건 내 빚을 갚는 거야. 이 소식이 퍼지자 전국에서 비슷한 움직임이 일어났습니다. 부산의 한 경로당에서 200만 원을 모았습니다. 대구의 한 교회 노인 모임에서 150만 원을 보냈습니다. 서울의 한 아파트 노인회에서는 회원들이 한 달 용돈의 일부를 떼어 500만 원을 만들었습니다. 놀라운 건 대부분이 60대, 70대, 80대 어르신들이었다는 겁니다. 젊은 세대의 기부도 있었지만 주축은 단연 시니어 세대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최 박사님께 여쭤봤습니다. 박사님은 담담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그 세대는 한글의 가치를 몸으로 아는 분들이라고요.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빼앗길 뻔했던 역사를 기억하고 광복 후 한글 전용 정책으로 문맹률이 급격히 낮아지는 걸 직접 경험한 세대라고요. 한글이 없었다면 편지도 못 쓰고 신문도 못 읽고 지금처럼 손주에게 문자도 못 보냈을 거라는 걸 아는 분들이라고요. 성금은 눈덩이처럼 불어났습니다. 일주일 만에 5억 원이 모였습니다. 2주일 만에 15억 원을 넘겼습니다. 3주 차에는 29억 원을 돌파했습니다. 대기업들도 동참했습니다. 몇몇 재벌 그룹이 익명으로 거액을 기부했고 중소기업들도 뜻을 모았습니다. 연예인들의 기부 행렬도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가장 감동적인 건 역시 평범한 시민들의 작은 정성이었습니다. 5,000원, 1만원, 3만원. 작은 금액들이 모여 거대한 강물이 됐습니다. 저는 파리에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30년간 한국학을 연구했지만 이런 모습은 처음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위해 온 나라가 하나 되는 광경. 이건 단순한 문화재 환수 운동이 아니었습니다. 한국인들이 자신의 정체성을 지키려는 몸부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경매 위탁자 측에서 뜻밖의 연락이 왔습니다. 고서점 주인 장 마르탱 씨가 저를 통해 한국 측에 메시지를 전해달라고 한 겁니다. 그 내용은 이랬습니다. 정당한 국가대표가 직접 입찰에 참여한다면 한국에 우선권을 주겠습니다. 이 책이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곧바로 최 박사님께 이 소식을 전했습니다. 박사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피해를 하늘이 돕는 거요. 희망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경매장에는 한국만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의 강자들이 호시탐탐 이 책을 노리고 있었습니다. 마르탱 씨의 우선권 제안은 분명 희소식이었습니다. 하지만 경매는 경매입니다. 우선권이 있다 해도 최종 낙찰은 입찰가로 결정됩니다. 그리고 경쟁자들은 만만치 않았습니다. 먼저 미국 스미소니언 박물관이 공식적으로 입찰 의사를 밝혔습니다. 스미소니언은 세계 최대 규모의 박물관 복합체입니다. 그들은 이미 세계 각국의 희귀 문자 자료를 대거 보유하고 있었고 훈민정음 해례본을 인류 문자 발전사의 핵심 유물로 분류했습니다. 언론 인터뷰에서 스미소니언 측 관계자는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이 책은 특정 국가의 유산이 아니라 인류 전체의 유산입니다. 세계인이 볼 수 있는 곳에 보관되어야 합니다. 그럴듯하게 들리는 논리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불편했습니다. 인류 전체의 유산이라는 명분으로 정작 그 유산을 만든 나라에서 빼앗아가는 게 과연 옳은 일인가? 일본 국립도서관도 가세했습니다. 일본은 예로부터 조선의 고서적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이미 상당량의 조선 문헌을 소장하고 있었고 훈민정음 관련 자료 수집에도 적극적이었죠. 일본 측은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지만 복수의 정보통에 따르면 정부 예산까지 동원해 입찰을 준비 중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가장 당혹스러운 건 중국의 움직임이었습니다. 중국 관영 매체가 사설을 통해 놀라운 주장을 펼쳤습니다. 훈민정음은 한자문화권의 산물이다. 세종대왕은 명나라의 운서를 참고하여 한글을 만들었으며 따라서 이 책은 동아시아 공동의 유산으로 보아야 한다. 단독 소유보다는 공동 보관이 마땅하다. 저는 이 기사를 읽고 할 말을 잃었습니다. 물론 세종대왕이 중국 의문학의 영향을 받은 건 사실입니다. 하지만 그건 참고일 뿐 한글의 창제 원리와 철학은 완전히 독창적입니다. 한글은 발음 기관의 모양을 본떠 만든 세계 유일의 자질 문자입니다. 중국의 한자와는 근본부터 다릅니다. 한국 여론은 분노했습니다. 인터넷에서는 중국의 문화 침탈 시도라며 비난이 쏟아졌습니다. 김치도 가져가더니 이제 한글까지 가져가려 한다. 이런 격앙된 반응이 넘쳐났습니다. 외교적으로도 긴장이 고조됐습니다. 한국 외교부는 공식 논평을 통해 중국 측 주장에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사설은 정부 공식 입장이 아니다라며 한 발 물러섰지만 불편한 기류는 가시지 않았습니다.
최 박사님은 심려가 깊어지셨습니다. 피에르, 이건 단순한 경매가 아니오. 문화 전쟁이오. 저도 같은 생각이었습니다. 한 권의 책을 두고 세계 강대국들이 맞붙는 상황. 한국은 경제력으로나 외교력으로나 불리한 위치였습니다. 하지만 한국 국민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SNS에서는 해시태그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훈민정음은 한국 것이다. 세종대왕의 글을 우리가 지킨다. 해외 교민들도 동참했습니다. 미국, 유럽, 일본, 호주, 전 세계 한인들이 현지 언론에 기고하고 서명운동을 펼쳤습니다. 저도 파리에서 제 이름으로 르몽드에 기고문을 보냈습니다. 이 책은 한국으로 돌아가야 합니다라는 제목이었습니다. 경매일이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전 세계의 시선이 파리로 모이고 있었습니다. 2025년 11월 초, 드디어 경매 당일이 밝았습니다. 파리의 날씨는 흐렸습니다. 센 강 위로 옅은 안개가 깔려 있었고 경매장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저는 경매장 안에 있었습니다. 한국 대표단의 자문 자격으로 참석한 겁니다. 한국 대표단은 정부와 민간이 힘을 합친 연합체였습니다. 문화재청 관계자, 국립한글박물관 전문가, 그리고 민간 기업인들이 함께했습니다. 성금으로 모인 29억 원에 정부 예산과 기업 후원금을 합쳐 상당한 금액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경쟁자들도 만만치 않았습니다. 미국 스미소니언 측 대리인이 맨 앞줄에 앉아 있었습니다. 일본 국립도서관 관계자도 보였습니다. 중동의 컬렉터 대리인으로 보이는 이도 있었습니다. 경매장 안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습니다. 오후 3시 경매가 시작됐습니다. 진행자가 해례본을 소개하는 동안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시작가는 500만 유로, 한화로 약 73억 원이었습니다. 이미 예상을 뛰어넘는 금액이었습니다. 첫 입찰이 올라왔습니다. 550만 유로, 스미소니언이었습니다. 곧바로 일본 측이 600만 유로를 불렀습니다. 중동 컬렉터가 650만 유로를 외쳤습니다. 입찰가는 순식간에 치솟았습니다. 700만, 750만, 800만. 경매장 안의 공기가 점점 무거워졌습니다. 850만 유로에서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한화로 약 124억 원. 한국 대표단의 예산 한계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옆에 앉은 한국 측 대표의 얼굴을 봤습니다. 땀이 송골송골 맺혀 있었습니다. 그때 스미소니언 측이 900만 유로를 불렀습니다. 한국 대표단 사이에서 작은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예산을 초과하는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여기서 끝나는 건가? 그 순간 한국 측 대표가 손을 들었습니다. 950만 유로. 경매장이 술렁였습니다. 어디서 그 돈이 나온 건지 저도 몰랐습니다.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경매 직전 한국의 한 대기업 회장이 익명으로 추가 자금을 보냈다고요. 세종대왕의 유산을 지키는데 돈이 문제가 되어선 안 된다는 메모와 함께 스미소니언 측이 고민했습니다. 길게 느껴지는 몇 초가 흘렀습니다. 그들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일본 측도 더 이상 입찰하지 않았습니다. 중동 컬렉터도 포기했습니다. 진행자가 망치를 들어 올렸습니다. 950만 유로, 대한민국 스와키인넷 나스카터리입니다. 그 순간 경매장 안에서 박수가 터져 나왔습니다.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습니다. 한국 대표단은 서로를 얼싸안았습니다. 최 박사님은 서울에서 실시간 중계를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전화를 드리자 박사님은 말을 잇지 못하셨습니다. 한참 뒤에야 겨우 한마디를 하셨습니다. 피에르, 해냈어. 우리가 해냈어. 그날 밤 한국은 축제 분위기였다고 합니다. SNS에는 감동의 글들이 쏟아졌습니다. 세종대왕님, 늦어서 죄송합니다. 해례본이 집으로 옵니다. 세계 언론도 대서특필했습니다. 작은 나라 한국, 문화전쟁에서 승리하다. 국민의 힘으로 되찾은 보물. 저는 그날 파리의 호텔 방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세계가 놀랐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놀라운 일이 아니라 당연한 일이었다는 걸. 자기 정체성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힘 앞에 어떤 강대국도 이길 수 없다는 걸. 경매가 끝난 뒤 해레보는 특별 항공편으로 한국에 도착했습니다. 인천공항에는 수백 명의 시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자발적으로 모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손에 태극기와 한글, 팻말을 든 어르신들. 그분들의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영상으로 보며 다시 한번 가슴이 뭉클해졌습니다. 해레보는 곧바로 문화재청 보존과학센터로 옮겨졌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정밀 감정이 진행 중입니다. 종이의 성분 분석, 먹의 연대 측정, 목판 인쇄 흔적 비교, 최첨단 과학기술을 총동원한 조사입니다. 최 박사님도 감정단의 일원으로 참여하고 계십니다. 아직 공식적으로 진본 여부가 발표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사님은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의 조사 결과는 긍정적이요. 물론 최종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더 필요합니다. 진위 확정에는 수개월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결과만이 아닙니다. 이 책을 되찾기 위해 온 국민이 하나가 됐다는 사실. 그 자체가 이미 역사였습니다. 한편 국립한글박물관에서는 특별한 준비가 진행 중입니다. 진본 확정 시 개최될 특별 전시를 위한 것인데 전시 형태가 남다릅니다. 박물관 측은 시민 참여형 전시를 기획하고 있습니다. 방문객들이 직접 손글씨 편지를 써서 전시장에 붙이는 방식이죠. 세종대왕께 드리는 편지라는 이름으로 이미 온라인 사전 접수가 시작됐습니다. 저도 편지를 한 통 썼습니다. 한글로요. 30년 전 처음 한글을 배울 때는 이 글자가 제 인생을 바꿀 줄 몰랐습니다. 하지만 한글 덕분에 저는 한국을 이해하게 됐고 한국인들과 친구가 됐고 이 아름다운 이야기의 일부가 될 수 있었습니다. 편지 끝에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세종대왕님, 당신이 만든 글자는 바다를 건너 프랑스 학자의 마음도 움직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전시 준비 과정에서 가장 화제가 된 건 한 할머니의 쪽지였습니다. 80대 후반의 할머니가 박물관에 직접 찾아와 전해주신 편지였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세종대왕님. 우리가 다시 모셨습니다. 단 두 문장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 한 세기의 역사가 담겨 있었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한글을 빼앗길 뻔했던 서름, 광복 후 한글로 다시 세상을 배운 기쁨, 그리고 이제 해외로 떠났던 해레본을 되찾은 감격. 그 모든 것이 그 짧은 문장에 녹아 있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전하면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당신이 그 경매장에 있었다면 어떤 기분이셨을까요? 만약 당신에게 세종대왕께 편지를 쓸 기회가 주어진다면 무엇을 쓰시겠습니까? 한글은 단순한 문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580년 전 한 왕이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선물은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 삶 속에 살아 숨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읽고 있는 이 글자, 손주에게 보내는 문자 메시지, 병원에서 받아 읽는 처방전, 모든 것이 세종대왕의 유산입니다. 조선의 목소리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우리 안에, 우리 곁에, 우리 손끝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당신이라면 그 목소리를 어떻게 지켜내시겠습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피에르 르클레르였습니다.